자식 없으면 가슴이라도 안 아프지. 난 왜 내식이나 낳아가지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자식 앞에서 할 소리야. 젊을 때 빚지는 건 돈 벌어서 갚을 수라도 있지? 늙으면 돈 벌 기회도 없는데 이걸 달라고? 너네가 이 애미를 죽이려는 거냐? 죽인다니. 그냥 잠깐 빌려달라는 거지. 나중에 배로 갚아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원하면 각서도 쓸게. 니네가 돈 안 갚으면 이 엄마가 고소라도 하겠냐? 그런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엄마, 그럼 나만이라도 먼저 좀 도와줘. 난 정말 급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오빠 빚 몇 번이나 갚아줬어?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너한테 들어간 교육비가 제일 크다고. 공부에 투자한 거랑 오빠처럼 멍청하게 도박하다가 빚 갚아준 게 같아. 진짜 양심도 없이. 그만해, 엄마 앞에서. 오빠도 할 말 없어. 그냥 다니던 회사 잘 다니지. 갑자기 왜 사업을 해서 자꾸 돈을 빌려가.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거야? 오빠들한테 재산 갈 거면 차라리 내가 그 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만해라, 그만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네를 잘못 키웠어? 이제 더 이상 너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나 눈 감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서로 피를 보든 알 바 아니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네한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나는 그냥 이 돈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모를 시간 동안 펑펑 쓰다 가련다. 아니, 엄마, 그렇게 돈 쓰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자식들 다 고생하는데. 내가 맘 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난 해줄 거 다 해줬다. 너네 잘못 키운 죄책감만 마음 한켠에 남겨두마. 한 번만 더 이런 걸로 찾아오면 너네 모르게 이사 가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김씨 할머니는 주말 아침부터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나갔더니 눈앞에는 씩씩거리는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빌라 사람들 눈치는 안 보이는지 자식들은 아침부터 찾아와 큰 소리로 김씨 할머니를 괴롭힙니다. 절대 같이 오지 않고 명절 때도 자기들끼리 마주치지 말자고 시간도 따로 잡고 오는 자식들이 오늘은 웬일로 김씨 할머니의 집에 같이 찾아왔습니다. 꿈인가 싶었지만 김씨 할머니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사실 이날은 딸이 주도해서 김씨의 유산 상속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같이 온 것이었습니다. 딸은 며칠 전 김씨 할머니 앞으로 된 재산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던 김씨 할머니였지만 꼼꼼했던 김씨의 막내딸이 김씨의 재산이 모아져 있는 서류 봉투를 보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재산들이 마치 이미 자기들 것인 양 김씨 할머니 집에 오기 전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자고 입을 맞추고 김씨의 집에 다 같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널브러져 있는 약봉투들, 방안을 진동하는 파스 냄새에도 자식들은 김씨의 안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지러운 집골을 보여주기 싫었던 김씨 할머니는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김씨를 소파에 앉히고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김씨 할머니는 금세 파악했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 말하려는 거 아니야? 왜 불쌍한 척들이야?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둘 본심을 꺼내며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김씨 할머니와 자식들 간에는 이제껏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의 외동은 극히 드물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김씨는 그렇게 어머니와 시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시부모에게는 큰 땅이 있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일찍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느껴 돌아가시기 전 땅 중의 절반을 김씨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씨의 어머니는 그 땅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김씨가 결혼을 하자마자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에게 땅을 물려주기 전에 아무한테도 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부모님께 국밥집을 물려받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자리가 명당이라 국밥집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딱히 김씨가 땅을 가졌다는 얘기를 안 꺼내도 김씨 부부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남편의 국밥집 일을 도우며 남편과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별로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어릴 때부터 홀로 지내온 것에 많은 외로움을 느꼈기에 형제는 무조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는 김씨의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네 국밥집은 땅 주인에게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에 이어 김씨의 남편까지 몇십 년을 이어온 국밥집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서 옷가게를 차린다고 한 달 안에 국밥집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 이 가게가 유일한 밥줄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땅 주인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간곡한 요청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김씨네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전부였던 국밥집을 잃은 남편은 갑자기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상실감이 컸던 탓일까요? 김씨는 그런 남편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갈수록 남편이 술 마시는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소주 3병을 마시는데 안주는 항상 사과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65일 중 360일 술을 마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술을 먹고 말은 많이 해도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씨네는 그래도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지출을 줄여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꼈다고 한들 내 남매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씨는 당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도 그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국밥집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 일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김씨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분점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은 자기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분점을 차릴 곳이 아이들 학교 근처라 위치도 좋고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분식집에 있을 때면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명의 형제는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으로 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일찍 왔던 딸은 그런 엄마를 창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지식했던 딸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오라는 김씨의 말에도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겼습니다.
김 씨는 알게 모르게 남편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주고 잔소리해주는 큰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었습니다. 큰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김 씨가 의지를 할 정도로 듬직하게 자랐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 고등학생 당시 제법 덩치가 커진 큰아들과 길을 함께 걸어갈 때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전 괜찮아요. 집에 있는 동생들 먹을 거 사갈까요? 항상 이렇게 먼저 동생들을 생각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은 있었던 것처럼 김 씨에게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 바로 둘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 각종 상을 휩쓸던 둘째는 중학교 성적도 우수했는데 김 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둘째 아들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 다수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도 꽤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은 대뜸 김 씨에게 아들 도박빚 1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도박 빚이라니? 우리 아들이 무슨 도박을 했다고 그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둘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PC가 널리 보급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 아들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면 학생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둘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기에 크게 혼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도박에 빠지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김 씨 몰래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이 쌓이고 쌓여 결국 김 씨에게 걸렸는데 김 씨는 배신감에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방으로 불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말려야 하나 했지만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주 평범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와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잘 챙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김 씨의 막내딸은 둘째만큼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고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둘째 오빠를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옮기고 싶어. 저기 새로 생긴 학원 있는데 거기로 학생들 지금 다 몰리고 있어.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돈을 아낄까요? 김 씨는 당연히 막내딸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상당했습니다. 평일에 학원 다니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까지 다른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고 조르는 통에 김 씨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식 일을 하고 땅도 조금씩 팔아가며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 정신을 차리고 술도 줄여 예전에 김 씨가 남편의 국밥집을 도왔듯 남편도 김 씨의 분식집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내장을 고르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던 남편은 순대와 내장을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맘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이 걱정이었지만 대체로 자식들은 다 걱정 없이 잘 자라주었고 남편도 술을 멀리하니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김 씨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첫째 아들에게서 먼저 터졌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에 합격하고 결혼까지 일찍 해 가장 먼저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김 씨에게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 씨가 알았을 때는 이미 2억 원 가까이 하는 빚을 졌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무슨 빚?
잘 다니던 일은 왜 그만두고? 공무원에서 돈 언제 모아? 30년 동안 모아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고. 그렇다고 갑자기 사업을 벌이면 어떡하니? 이제 가정도 있는 애가. 잘 해보려고 그런 거야. 앞으로 어떡할 건데? 일자리 알아보고 조금씩 갚아나가야지.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기로 했어. 큰아들은 김 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갚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엄마 돈 절대 받지 말래. 나도 엄마 힘들게 번 돈 이렇게 쓰는 거 싫기도 하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게 되면 노후의 합가에 부모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혼자 모시는 거면 괜찮았지만 예전부터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까지 모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걸 알았는지 뭐 바라는 거 없고 어릴 때 고마워서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빚의 반을 대신 갚아주는 쪽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김 씨의 등골을 가장 많이 빼먹었던 것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의 교육열은 성인이 돼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가 있었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지만 딸은 무조건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막내딸은 단 한 번도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등록금은 당연히 김 씨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계속 부탁해도 들어주는 엄마에게 딸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딸은 이번에는 대학원을 진학하겠다며 외국에 있는 대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 비용은 이제껏 지원해줬던 금액의 몇 배는 되었기에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 김 씨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맘쯤 둘째 아들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은 이런 둘째 아들을 가진 김 씨를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언니 둘째 아들, 이번에 좋은 데 들어갔다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잘 키웠어? 그냥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잘 하더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좋게 대답은 하지만 실상은 제일 사고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았던 탓에 도박에도 어떤 법칙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의 둘째 아들은 월급을 받는 족족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경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도박을 즐겼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은 물론 대기업이라 대출까지 잘 나오니 대출을 모조리 땡겨 도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 끝에 둘째 아들은 절망했고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았고 둘째 아들이 받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김 씨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도박에 손 안 댈게. 그렇게 다시 한번 김 씨는 속는 셈 치고 둘째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빚을 곧바로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둘째가 일을 착실히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번 자기도 월급의 일부로 빚을 갚는지까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도와준 돈이 2,500, 1,700, 800,
500만 원, 총 7천만 원 정도 김 씨는 둘째 아들 대신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욕조의 수도꼭지가 고장나 물이 콸콸 넘치는데 여기저기 수건을 모아 바닥에 물만 닦아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인데 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김 씨는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한순간에 온 것인지 아니면 김 씨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거나 돈을 갚아주는 것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식들을 도와줄 때면 잠도 푹 못 자고 일을 잠깐 쉬고 싶어도 불안감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지인 최 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아무도 모르게 허름한 고시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유일하게 만나는 지인이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반찬을 싸들고 최 씨의 고시텔에 방문했습니다. 최 씨도 자식들의 빚을 계속 갚아주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 씨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과 연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자식들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차라리 안 보니까 마음은 편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야. 김 씨는 씁쓸하게 고시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자기가 아이들한테 잘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래도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원래 김 씨의 계획은 노후 자금까지만 남겨두고는 도와줄 예정이었지만 노후 자금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 그마저도 잘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잠 못 자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도와줄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끊고 자식들이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김 씨 자신과 남편을 위해 살아갈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맘쯤 둘째 아들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80%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째는 은근슬쩍 이 사실을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느라 자기가 갚기로 했던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자는 오롯이 김 씨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무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고 김 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좋은 곳에 취직한 것은 아니지만 제 앞가림하며 성실하게 잘 살아주는 셋째 아들이 제일 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에게 돈 버는 즐거움 못 가르쳐주고 돈 쓰는 즐거움만 가르쳐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머지않아 자식들에게 지원해주던 모든 돈을 끊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빚 정리하는 건 도와줘야지. 그놈의 빚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 대체 언제 끝나는 거니? 엄마, 사고 쳐서 빚낸 오빠들은 둘째치고 나 대학원 가는 거는 도와줄 거지. 네 교육에 투자하는 건 빚 아니면 뭐니? 교육 핑계 대면서 나한테 갚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너가 제일 나쁘다. 엄마, 나 공무원 다시 합격할 때까지만요. 이게 다 오빠들 때문이잖아. 이제껏 사고만 치고. 너는 그러면 엄마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냐? 김 씨의 눈에 서로 언성 높여가며 탓을 돌리는 자식들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다 연끈을 각오를 했던 김 씨였기에 이런 자식들의 다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자식들을 내쫓고 1년 만에 정든 분식집을 정리하고 자식들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골이라 병원에서 먼 것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운전해서 가면 금방 번화가가 있었고 무엇보다 땅이 비옥해 농사를 해먹고 살기도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일을 못할 나이가 되면 땅을 팔고 생활할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남편이 아프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넉넉하게 노후 자금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몇 년 동안 김 씨를 원망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일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 헤쳐나갔고 나중에 첫째와 막내딸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김 씨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째는 아직도 김 씨를 원망하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둘째와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그동안 잘 못 자던 잠도 이제는 푹 자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 빚을 갚아주는 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빚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식에게 열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식 본인들이 해결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슴 아파도 알아서 해결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상황까지 잘 판단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우리 부모님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